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0대 중반이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결혼을 한 것은 20대 중반이었고 남편이 제가 죽자고 다니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기 전까지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너무 큰 체구 때문이었어요. 황소를 떠올리게 만드는 인상, 굵은 뼈대, 그리고 키가 너무 커서 위협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지요. 심지어 그 사람과 함께 다닐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납치당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그의 고백을 거절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에 제가 호리호리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부가 하얀 남자가 이상형이었기도 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보이는 것이 많이 달랐습니다. 꽃을 좋아하고 작은 동물들을 보면 발을 동동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시를 좋아하고 마음은 여리며 눈물도 많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게 참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손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게 하겠다고 공주처럼 모시고 살겠다는 다정한 말도 한몫했죠. 그러나 반전은 그 말을 정말로 지킨다는 겁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도 의심했고 설마하며 생활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지켜보았지만 정말 변하지 않더군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제 손에 쓰레기 봉지 하나도 들지 못하게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때서야 알았어요. 결혼을 정말 잘했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피곤하진 않아요. 당신 집안일까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신도 일하는데 왜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걸 절대로 안 한대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꼭 집안일을 다 도와주고 아내를 떠받들며 살 계획이에요. 어머님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올해는 김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작년이랑 재작년에도 김치만 달랑 받아왔잖아요. 이번에는 좀 날짜를 미리 확인하고 내려가려는데 우리 엄마는 단지 내버려 두라고 했어. 김장은 힘센 남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우리 사촌 형들과 함께하면 금방 끝나. 우리 엄마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남자라서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한 수 위였어. 아무리 상상해도 시어머니가 되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셨거든. 일단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후 11차례 지냈던 제사를 합동제사로 변경한 뒤 절에 맡겼어. 자기 핏줄도 아닌 며느리가 그 제사를 이어받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이유를 말했어. 그리고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안부를 굳이 얼굴을 봐야 하나요?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든 찾아가면 제가 부엌 근처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난 그렇게 딱 있어. 어머님, 그냥 살짝 도와드리면 돼요. 너는 거기서 딱 쉬고 계셔. 에이, 저도 너무 심심해하고 도우고 싶어 해요. 나를 위해 있는 거니까 거기서 딱 쉬면서 잠이라도 자든가 아니면 TV라도 보세요. 어머님, 저 진짜로 가시방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난 널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 해서요. 널 협조하도록 만드는 게 내 꿈인데 그걸 막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부엌이 좁은데 이보다는 제가 들어가는 게 좋죠. 쓸데없이 덩치만 크지 아니지. 포크만큼 밥을 엄청 먹으니까. 그래서 여기 좀 오지 말고 너희끼리 쉬면 되지 않니? 뭘 더 먹을 게 있다고 이 시골까지 내려와서 고생을 하고 싶어 해? 정말 거짓말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랬어요. 지금은 훨씬 좋아졌고 남자들도 여자를 돕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질적으로 느껴졌을 정도였어요. 당시 제 주변 친구들의 남편은 누구도 부엌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들은 남자가 부엌에서 일을 하면 고추가 떨어진다면서 난리를 쳤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게 떨어질 것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며 남편에게 항상 부엌일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생신과 같은 집안 행사가 있을 때는 제가 아니라 남편이 피하려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많으니 자기도 힘들어서 슬쩍 빼고 싶어 했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둘이서 제주도 여행을 가는 거 어떨까요? 그래, 그럴까? 그럼 어머님께 같이 가자고 해야겠네요. 우리 엄마.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건 내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아서야. 응, 그래도 어머님은 제주도를 좋아하시잖아. 그래도 엄마가 거기서도 난 혼자만 일 시킬 것 같은데 내가 몰래 도울게. 어때? 이런 남편에게 단점이라면 엄청 많이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 늘 나름의 장점이라고 해서 남편 욕인데 사실은 자랑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남편의 할머니가 생전에 중학생이었던 남편을 잠깐 돌봐주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한국 할머니들은 그런 것 잘 못 보는 걸로 아세요. 자기 손자가 뚱뚱한 건 말이에요. 말랐다 반쪽이라는 말을 하면서 항상 밥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중학생이었던 남편도 할머니 눈에는 매우 소중한 손자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학이 끝났을 때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남편을 다시 맡기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덧붙여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죄를 맡아 키우다 보면 노후에 굶어 죽겠다. 이 차라리 소를 3마리 키우는 게 나을 것이다. 였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남편은 대식가였기에 할머니까지 두 손 두 발 들게 만드는 정도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살아가면서도 식비는 5인 가족 못지 않은 정도였어요. 물론 이렇다고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대식가였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음식의 맛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양으로만 승부해도 충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러한 결혼 생활은 매우 편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타고난 약함 때문에 결혼 후 2번이나 유산을 겪었거든요. 더구나 2번째 유산은 이미 아이가 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제 자궁에 문제가 생겼었죠. 의사는 아이를 가지기 힘들 수 있는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더불어 따뜻하고 착한 남편과 좋은 시어머니가 제 곁에 있었지만요. 결국 제가 문제였다고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혼을 당해도 순전히 내 탓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제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가, 난 말이다 우리 아들한테 결혼하라고 잔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왜 꼭 그런 부모가 있어 그 본인의 결혼 생활이 좋지 않았는데도 당연하다는 듯이 자식에게 크길 가라고 재촉하는 부모 말이야. 난 크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 자신이 이미 걸어온 길에서 불행했는데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그 길을 또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그냥 말이야 자식을 키우면 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마음에 잘 맞는 사람과 가족들과도 한 집에 살다 보면 숨이 막힐 때도 있는데 다른 사람과 살다는 것은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요하지 않았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아이는 우리 둘로도 충분해. 아이 없이 살아가는 측면도 우리 둘 모두에게 중요해질 거예요. 우리 둘을 위해 내 아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자식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우리 둘뿐만 아니라 살았을 때 어때? 우리 둘만 살았을 때 좋은 점은 분명하게 존재해요. 그래도 저는 실망스럽지 않아요. 제가 꼭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할머니가 되지 못했다고 실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손자가 생기면 바로 할머니가 되는데, 아유, 난 절대 싫어해요. 그리고 아가 여기서 죄는 없어요. 죄인이라는 말을 하면 나를 나쁜 며느리로 만드는 시어머니의 아들을 나쁜 사람의 남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여보. 난 애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우리 둘이서 살자. 응, 당신 아이들 좋아한다고 거짓말을 왜 해요?
애들을 미워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다만 보는 것과 키우는 것은 다르다. 내가 꿈꾸는 결혼은 우리가 늙어서도 흰머리가 되고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아침에 내가 차려준 밥상을 기쁘게 먹는 것뿐이다. 그 꿈에서 아이가 없을 것이 확실하며 내 말은 한마디도 틀린 게 없다. 자녀는 성인이 되면 어차피 떠나야 할 존재이다. 그들을 붙잡고 키워주면 자녀가 자랄 기회를 주지 못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나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아들을 데려가서 결혼시켜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밥을 조금은 많이 먹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제대로 잘 키웠다. 그래서 평생 내 속을 썩이지 않을 거고 아마 평생 잘할 거다. 아가, 넌 내 꿈이야.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을 내가 대신 이루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울지 말아라. 결국 그날 저는 눈밑이 짓무릴 정도로 펑펑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런 저를 안아주고 달래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남들과 다른 가족 구성원이라도 충만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심을 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면서 살고 계셨어요. 그곳에 살면서 크게 불편한 것은 없다고 하셨지만 단 하나, 병원에 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반년에 한 번은 꼭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받으셨죠. 그래서 나는 집을 넓히고 시어머니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엄마는 싫다고 할 걸. 우리 엄마가 꿈속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생각할 건 없을 거예요. 시집 생활을 엄청 했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내 꿈은 당신의 꿈, 응. 난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난 어머니를 반드시 모시려고 해요. 당신이 싫다고 해도 이번에는 결코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저기요. 어머니는 당신보다도 저를 더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정확히는 감정보다는 먹는 양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엄마는 나를 데려간 당신에게 고마워할 부분이 아마도 내가 많이 먹어서라는 걸 절반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죠. 먹으면 결혼할 수 없다고 그러더군요. 남편은 속없이 웃으면서 자신의 뚱뚱한 배를 만졌어요. 장난삼아 넘어가지 말아줬으면 해요. 진짜로 모셔서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고 싶어요. 마음도 고마운데 어떤 아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잘하려는 사람을 미워하겠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 집이 좀 좁고 어머니가 불편할 것 같아서요. 시골에는 집이 넓은 편이라서 그래서 새로 일을 시작하거나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 중단해 둔 것들을 제대로 해서 돈을 모으고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동시에 할 거예요. 남편이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걱정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밀어붙였어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일이 끝난 후에는 부업도 했어요. 무리를 하는 것으로 보였는지 남편도 잔업을 늘리고 세 그릇을 먹던 걸 2그릇으로 줄이기까지 노력했죠. 물론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최대한 많이 도와주었어요. 대부분의 집안일은 제가 혼자서 한 것이고 집에 들어오면 쉴 수 있게 내가 도와준 것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틈나면 시골로 내려가 시어머니를 설득했고 우리 집 살림을 키울 겸 황소를 끌고 다시 올라왔어요. 이것 때문에 제게 뭐 서운한 게 있나? 도대체 왜 계속해서 그 녀석을 데리고 오는 거야? 엄마, 황소를 말할 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혜태는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거든. 황소는 풀만 먹지만 너는 고기도 먹잖아. 그러니까 엄마, 우리랑 함께 살자고 말하는 거야. 응, 내가 텃밭 음식을 다 먹는 게 싫으면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아니에요. 삼가며도 아니고
이게 매주마다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저 사람은 생각보다 고집이 있어요. 엄마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번 설득해주고 몰래 이기는 척하면 돼요. 우리 엄마께서 우리 집도 찾아보고 계세요.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에요. 뒤뜰도 있고 그런 집이에요. 거기서 텃밭하면서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하실 거예요. 얘들이 정말 아니요. 아까 저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내려와도 될까요? 여기 근처에 집 지으면 살 수 있죠. 시어머니는 내 발언에 관절 통증을 호소하면서 외치셨어요. 정말 우리랑 그냥 살아요. 그게 제 겁니다. 꿈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 어머니도 질투할 만큼 제가 어머님을 좋아하는 걸 어떡해요? 단지 살 뿐이에요. 네네. 아마도 시어머니가 명절이었고 집안 행사였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은 적었으므로 제 부부는 최대한 시골로 내려가서 함께 지냈어요. 온전히 설득이 목적은 아니었고 가면서 고기도 구워 먹으며 반일도 도왔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서서히 함께하는 걸로 변해갑니다. 남편 때문에 고기를 굽는 것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다행히 시어머니도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더 좋은 집을 찾아보았고 대출까지 받아서 단독주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모셔와서 성공적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제게 고마워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변태라고 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함께 사는 것은 아니었고 딱 1년을 함께 살아보고 결정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기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실제로 함께 있을 때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카지 몇 개 사왔어요? 카지가 20개인데 이건 아들이라고 산 너가 먹을 만큼 사와라고 저에게 부탁해요. 같이 무언가를 할 목적이 있는 거죠. 히카제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궁금한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전문 정원사입니다. 우리 텃밭에 가지만 20개나 있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샀어요. 가지는 정말 커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키워야 해요. 보통 집에서는 2개나 3개 정도 심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20개는 너무 많아요. 돈을 많이 쓰더라도 다 먹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때렸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심으면서 주말을 보냈어요. 다행인 점은 많이 가지를 심어 수확했지만 남편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먹어치웠다고 해요. 정말 매일매일 펑펑 나는 가지를 어떻게 다 먹은 건지 저조차도 의문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가지가 물리는지 먹지 않더라고요. 매일 최소 20개씩은 나오는 가지를 먹다 보면 그럴 만했다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무렵부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반찬 투정을 하고 음식 타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은 대식가였지만 음식의 맛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비빔밥이라고 주면 잘 먹을 것 같다고 놀림 적이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밥을 먹고 싱크대에 버리고 숟가락을 식탁에 탁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해야 해요? 안 그럼으로 했었잖아요. 대화하기로 했고 우리 요즘에 너무 자주 싸워.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는 거야? 내가 그간 많이 봐줬다는 생각은 안 해? 우리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밥을 이따위로 할 수가 있어? 배려는 있어야 하는데. 당신은 늘 당신 편한 것만 생각하잖아. 반찬을 신경 못 쓰긴 했지만 어제랑은 가짓수도 다르고 대출금으로 생활비에 우리 살림이 빠듯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고기도 있고 당신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했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뭘 더 바라는 거야? 충분해. 그러니까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왜 충분한지 판단하는 거야?
내가 불충분하다고 하면 갈등을 빚어야지. 그리고 나도 바쁘단다. 집으로 들어오면 밥맛이 떨어졌는데 이것 짜고 저거 달고 이건 당신이 만든 거잖아. 어찌됐든 항상 뜨거워서 실력이 있고 위로해 형편없는 거 아니야. 일부러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갑자기 밥 짓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했어. 내가 생각하면 미래에 당신이 한 일이 많으니까 알았다고 했고, 하지만 내가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 안 될 거야. 다른 남자들은 요리를 몰라. 나한테 고매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노력해야 하는 것이야. 기다려. 내 나이가 내년이면 반백살이라고. 충분히 기다린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여보. 나 나갈 테니까 다음에는 똑바로 해야 해. 알았어.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년이 된 남편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것이 서러운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인지 말야. 처음에는 수긍했고 결혼 생활 내내 제 것을 위해 해주었던 것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부업을 그만두고 요리 학원까지 몰래 다니면서 연습했고 실제로 맛도 나쁘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요리가 늘어갈수록 남편의 행동은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문제는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동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제 편으로 서 주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지 않았죠. 지역근 부인데 이게 어째서 이러는 거야? 아무리 일한다고 해도 이건 지나친 게 아니니? 네, 청소는 다 했는데요. 했다고 이게 어디 발산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너한테 무단으로 꾸짖는다고 돌려말하는 거니? 내가 얼마나 평상에 어색하게 보였길래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미안해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 시어머니가 요즘 내게 그런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집안일을 할 때 내 마음이 뒤집혀져요. 아들도 참았다가 얼만큼 답답했었는지요. 그러겠니? 네, 주의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말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칭찬을 바란 것도 아니고 정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묵묵히 해냈죠. 그때는 제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노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예전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순전히 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악화됐고 제가 숨을 쉬는 것조차 싫어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와 함께 외출하고 들어오지 않는 날까지 그저 기다렸습니다. 저는 매 순간 절망했지만 사랑을 많이 받아서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런 저에게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와 함께인 자리에서 매우 태연하고 당당한 태도로요. 충분히 상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야.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여보, 그런 말은 나와 상의를 해야지. 나와. 했다. 나와 상의해야 해. 나와 상의하려면 안 돼.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머니, 어쨌든 난 참을 만큼 참았어. 제발 이혼해 주세요. 너무 무딘 것 같아요. 솔직히 당신이 이렇게 참을 줄 몰랐어요. 제가 당황해서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람을 피운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눈치채고 바랐는데도 계속 참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말해야겠어요. 하루 이틀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어쩌면 그런 성격일 수도 있겠죠. 그냥 당신을 믿어왔는데 그게 싫다니요. 맹목적인 사랑이 지루하고 뭔가 긴장되고 설레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쉽단 말이야. 는 무슨 뜻이에요? 그 여자가 좋아요. 이런 곳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말을 끝내자마자 뺨을 때렸어요. 그러자 놀라서 눈물이 나왔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폭행까지 했네요. 오만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네요. 여보, 싫어요. 이혼 안 할 거예요. 정말 지독해요.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도 날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그런 건가요? 하지만 나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니, 부탁해요. 그 사람을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을 딱 뿌리치셨습니다. 나도 찬성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너도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참에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살면 되는 일 아니니 뭐 때문에 이런 남자를 잡고 살아 미련하게 싫어요. 저는 어머님도 이 사람도 좋아요. 아직 제가 좋다고요. 유측 배우자는 이혼 수성 못한다고 들었어요. 절대로 이혼 안 할 겁니다. 절대로요. 머릿속으로 수백, 수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며칠간은 계속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만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목을 메어 죽느냐 아니면 약을 먹어 죽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봐 줄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혼 결심의 이유가 되었어요. 사실 내게도 손자가 생길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 할머니가 된다는 뜻이지. 아가, 넌 잘못이 없어. 하지만 살아있는 삶을 없앨 수는 없어. 우리 아들이 더 주길 바란다.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너에게 나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배려해주세요. 줄 순 없나요? 어머님, 혹시 그분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는 얘긴 거군요? 응, 맞아. 너는 그게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겠어. 우리 아들과 나는 정말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자식이나 손주가 있어야 했는데. 나도 사람이고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이런 경험을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 좀 살게 해주세요. 아들 집에 들어가지 않은 지 벌써 한 달이에요. 내가 버티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뜻이기도 해요. 이 집에서 최선을 다해줄 테니 제발 나가주세요. 응, 어머니. 나는 너를 원망하고 그 원망으로 힘을 받아 살아가려 해. 우리는 잘 살 거야. 우리 아들도 그렇게 사는 가정을 만들어 나갈 거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해. 복수는 진짜로 잘 살아가는 거야. 너도 알잖아. 싫어요. 제발,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 손주, 미래에 태어날 손주에게 우리 아들의 성을 물려주고 싶어. 너도 그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텐데. 그리고 너는 죽은 뒤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포기해야 해.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면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해. 결국 그렇게 이혼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반쯤 미쳐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밥을 차리고 시어머니가 깨우는 소리인 줄 착각하며 몇 차례나 일어난 적이 있었죠.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은 제가 죽을까봐 제 주변을 철저히 지켜야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서대로라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 집에는 항상 누군가가 방문했어요. 하지만 난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하고 또 다른 날은 나쁜 점을 되새겼죠. 그렇게 결국은 엄마에게 안내받아 병원에서 검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처방받은 약들을 먹어 하루를 연장해왔습니다. 차라리 잘해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어요. 원망도 많이 했지만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죠. 시어머니가 늘 계시던 텃밭도
남편이 늘 서 있던 부엌도 몇 년이 흘러도 언제나 그들이 나타날 것처럼 걱정했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많은 가지를 보며 남편을 타박했고, 남편은 제게 커피를 내려주면서 오늘도 잘 보내라고 말했었죠. 그 모습들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이 어려웠습니다.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가족들은 집을 팔라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이 일은 몇 년이 지난 일인데 너 정말 이럴 거야? 이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야. 엄마, 난 괜찮아. 우리 집으로 들어와 거기서 좀 지내. 이제 팔지 않겠다고 끼고 있을 거면 임대라도 주고 나와서 살아. 너 이러다가 죽어 죽는다고. 엄마, 딱 그 사람 진짜 보고 싶어. 시어머니도 보고 싶고 엄마는 제 등을 울면서 때렸고 저도 울었죠. 너 정신 안 차릴 거야? 그 사람들은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너만 이래? 왜 너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 보통 이렇게 이혼할 때는 원망이 있어도 서로 갈등을 끝내야 하는데 왜 넌 스스로만 상처를 입고 있는 거야? 나도 몰라. 근데 엄마가 며칠 전에 집 앞에서 시어머니를 봤다고 해. 넌 또 약을 먹지 않았어? 꿈인가? 그것도 생생해서 병원과 상담실, 집을 오가며 천천히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7년 이상이 걸렸어. 친구들이 찾아와 나를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강아지 산책하는 것처럼 나를 데리고 다녔어. 그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 할 때 우리 엄마가 집으로 들어와서 나를 위로해 주셨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며 챙겨 먹듯 잘 삼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9년이 흘러 이혼하게 되었고 저는 이 제 60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좋아한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를 보면 예전 남편이 떠오르더군요. 사람을 따뜻하게 웃는 모습이나 통통한 체격, 끈끈한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까지도 근사하게 비슷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남자를 응원해 주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결혼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는요. 처음 남편을 만날 때도 그처럼 그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보다 결혼한 이후가 더 좋았고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첫눈에 반하지 않아도 서서히 인연을 쌓아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먼저 결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는 오래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잘할 거예요. 한 번도 식은땀 나지 않게 손을 잡아주고 당신을 지지해 줄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처리도 너무 없을 거예요. 요리도 잘하는데 가만히만 앉아 계시는 걸 좋아해요. 제가 바라는 결혼은 그런 데던데요. 하지만 제 나이도 있고 나이가 젊을수록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나이가 들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로 변할 때 팔짱 끼고 여행 다니고 싶어요. 느리지만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는 게 제가 꿈꾸는 결혼이에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한 말이나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죄를 짓는 기분도 있지만요. 들었던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전 남편을 만나서 그 추억을 회상하며 비교한다는 것이 타인에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나로서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추억과 경험은 모두 지금의 저를 형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자신을 설득했던 것 같아요. 채호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넌 아냐. 엄마도 그냥 밥을 같이 먹으며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것이지 우리 집에 오면 된다.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며 그러나 그 사람은 가족이 없다고 말했어요.
직장이 안정되어 있기도 하고 기획 중인 사업이 있더라도 결혼식을 언급했을 때 사업에 시급한 상황이어서 몇 달 뒤에 가보자고 제안이 나왔는데 결혼 신고를 먼저 하고 이야기가 여기로 끝났다.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그런 것이 중요할까? 누가 먼저 준비한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면 완벽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앞으로 논의해 나가면서 모든 일은 잘 풀릴 것이라는 생각도 했고 우리 결혼 준비는 정말 별다를 것 없었다. 아마도 그 집은 오래된 집이어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 가구를 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몇 가지 주요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간 동안 집을 비워두고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갑작스럽게 집에 방문했던 때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설치 도중 도와달라고 미리 구매했던 조명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전 남편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신발과 얼룩진 옷, 그리고 변화된 외모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화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해 있었어요. 여보세요. 누가 여보라고요? 저한텐 여보는 다른 분인데 제가 버렸던 분이죠. 기억 안 나나 봐. 여보, 제 말 좀 들어주실래요? 왜 그래도 돈이 떨어진 모습을 보니까요? 대충 알겠어요. 왜 내가 주었던 집이 이젠 생각나서 아까워서 죽겠다 해서 뭘 바라고 찾아오셨는지. 제가 잘 못했어요. 다 잘 못했군요. 결혼하지 마세요. 제가 한 말을 귀가 안 좋은 걸로 의심했어요. 어떻게 내가 결혼한다는 걸 알았죠? 저는 뒷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근데 아니에요. 엄마가 소문을 들은 거였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소문을 알게 됐어? 어머님이 이 근처를 자주 가셔서 집에서 공사 소리가 나서 주변 이웃들에게 물었나 봐요. 그래서 어르신 중 한 분이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거죠. 이제 다시 쓴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주셨다고 정말로 뒷조사 같은 건 절대 안 했어. 개인정보인데 우리가 할 리 없잖아. 그래서 믿을게. 그러나 왜 내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래? 여보. 아이는 잘 크고. 애초에 유부담 때문에 여기서 그런 거야? 이게 불륜이야. 전부인 찾아오고 하는 거 당신. 와이프는 알아. 그런 건 없어. 이혼이라도 했니? 아니라고 그런 건 애초에 없었어. 다 닥치고 거짓말이었어. 그러니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화난 건 알아. 나 죽을 거라고도 알겠어. 근데 결혼은 결코 안 돼. 날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지만 그 남자 당신한테 좋은 의도로 다가온 게 아니야. 알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남자를 어떻게 알아? 병원에서 알게 됐어. 그 사람이 아파. 남편이 그 사람이 신장 투석을 위해서 병원에 방문했을 때 친하게 지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사람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접근한 거라고 말하는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접근한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 나도 그랬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하기 전에 아니, 이혼한 후에,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혼 후에 뭐라고 했기에 접근을 해왔는데, 남편은 잠깐 침묵한 후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그 말이 좋은데,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 고 우리가 말했는데, 날 구박하고 버렸는데도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면, 지금 앞뒤가 맞다고 생각해.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가 내가 말한 대로 나타나서 제 앞에 섰어. 내가 경험을 통해 추측을 했지. 내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 그때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이야기뿐이라서 그랬어.
그러나 그 녀석이 너에게 접근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신장기증을 받으려는 생각이거나 크게 되지 않으면 병원 치료를 돕기 위한 목적이 확실해. 나는 그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눈만 깜박거리며 물었어. 그런데 그 병원에는 왜 같이 있었던 것인가요? 그러자 둘은 동시에 시선을 피했고 각자가 내가 아파서라고 말했어. 서로 합의되지 않은 말은 계속해서 엇나가고 결국에는 둘 다 서로 눈치만 살피며 급급했어. 그래서 나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결혼하겠다는 말까지 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말했어요. 암. 무슨 암이세요? 간암이에요. 술도 먹지 않는데 간암이라고요. 폐암도 담배 안 피워도 생긴다는데 간암인가? 엄마가 병간호를 했고 지금도 병원을 오가고 있지만 완치 판정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 암에 걸렸는지 물었더니 둘이 시선을 교환하는 걸 보고 저는 빠르게 다시 말했어요. 동시에 말해봐. 하나, 둘, 셋. 3년 전이에요. 5년 전이에요. 두 사람은 말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고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진실을 듣게 되었어요. 애초에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여자도 아이도 있었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남편이 암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상의를 한 뒤 저를 보내주기로 결정한 것이었고요. 왜요? 왜 둘이 그런 결정을 했냐면 저는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내가 남편을 암으로 잃었다. 나한테 평생 못되게 한 그 인간 평수 말을 내가 했어. 그래서 그게 얼마나 지옥인지 아들도 잘 알고 있었지. 그런데 그놈이 자기 자식한테까지 이런 몹쓸병을 주고 간 거야.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요. 저에게는 두 사람이 전부였기에 그래서 더욱 서운했다. 나도 남은 삶이 얼마 없고 아들도 그러니까 남겨진 넌 어떻게 살아가니? 아마 온 세상의 돈을 다 써서 우리를 떠나고 홀로 남겨진 너를 치유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죽어도 내게 얽매이지 않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 이야기를 다 했을 때 결국 저는 쓰러졌기 때문이었어요. 그 순간의 감정은 그랬어요. 이미 잊은 줄로 알았던 기억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제 머릿속에 몰려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감정들이 내 안에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 제 곁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전 깨어나자마자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 남자 말고 다른 사람 만나? 그래, 너라도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다. 황소 같은 놈이랑 살아봤으면 늘씬하고 멋진 사람을 만났어야지. 콜라도 돼지 같은 놈을 고르니 당신이랑 어머님 아들이랑 그 사람이 닮았으니까요. 나한테 당신이 했던 말, 나한테 했던 청혼 똑같이 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제 말을 들으면 남편이 울먹거리더군요. 바보야. 우리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왜 아직도 나 바보야. 원래 바보였어. 죽어도 같이 죽었어야지. 나한테 그런 짓 하고 혼자 아프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어머님도 그렇게까지 하니 우린 다 잊었다. 우리끼리 잘 살고 있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덤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내 앞에 나타날 생각 없었어. 내가 이 결혼을 멈춘다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정말로 추호도 그런 생각 없어. 다만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꼬였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왔던 거였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병실을 떠나려는 듯이 주물주물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순간 나는 제 혈관에 박혀있던 바늘을 빼고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몇 번을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치더니 이내 나의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왜 울어? 울지 마라. 그때 우리가 널 버린 것처럼 너도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제 안다면 어떻게 버릴 거예요? 어떻게요? 저 죽으려고 했었어요. 몇 번이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나를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또한 우면서 나와 시어머니를 끌어안아 주었죠. 하지만 쉽게 저를 받아들이려 시도하지 않았어요. 아직 완치된 상황도 아니고 이전에 수술을 받았지만 전이로 인해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에게는 바로 이별을 통보했고 그 이후에는 남편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치 젊은 시절에 남편이 저를 쫓아다닌 것처럼 말이에요. 손에 물 한 방울 튀지 않게 해주겠다. 식사도 모두 내가 하겠다. 손에 쓰레기가 들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남편이 말한 대로 돌려주며 청혼했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죽기엔 아직 젊으니까요. 그럼 나에게 미안한 게 있어? 미안하다는 말 안 해도 돼. 그럼 되는 거야?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밥을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죽을 새 그릇을 다 먹는 사람이 안 살겠냐고. 그래서 나랑 결혼해. 남편의 사정을 알게 된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은 용서를 해줬지만 그럼에도 다시 만나는 걸 반대했어요. 그래도 어차피 제 고집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나이도 많이 먹었고 제가 한평생을 함께 살고 싶다는데 반대를 길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도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성공했고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 우리 친정엄마, 그리고 나는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식구들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때로는 아파하고 걱정되고 슬퍼했지만 함께 있기에 웃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남편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올해 3월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우리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아직까지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빈자리가 매우 큽니다. 남편도 그리고 심지어 제 친정어머니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영원히 남겨 추억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아마도 제 글 실력으로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멋진 분이셨기 때문이죠. 몇 번을 죽어도 어머니처럼 멋진 시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사랑이자 너무나 사랑했던 분이자 그렇게 시어머니가 되어주실 줄은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어머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얼른 보고 싶습니다. 어떤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뉘지 않았군요. 다음에 이야기할 음악을 지정해 주시겠습니까?